196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한 달 정도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 규모가 벌써 두 달째 네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리두기 자체가 확산 억제에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행 거리두기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2일부터 60일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비수도권 3단계조차도 7월 27일부터 한 40여일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를 감소세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비관적인 견해들이 있는데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고강도 거리두기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단계는 막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이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고강도 거리두기의 효과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4차 유행이 시작됐을 당시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4단계 플러스 알파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당시부터 4단계 플러스 알파 지금보다 더 강도가 높은 어떤 방역 수칙을 적용을 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단기간에 정말로 굵고 짧게 끝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지금보다도 더 강도가 높은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성도 부족하고 당위성, 명분도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의 최선은 현행 유지를 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서 확진자를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으로 일단은 현행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의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연휴,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석 연휴 특별 방역 정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네. 일단 지금의 유행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현행 유지는 적어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확진자 수도 감소하지 않고 있고 그 예측 지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현행 유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일선에서는 가족 모임 제한 규모를 완화하는 어떤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방역 조치가 완화되게 되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적어도 2,000명을 넘어서 3,000명 가까이 도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섣불리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별한 백신 인센티브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예. 이 상황은 내일 정확하게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일 어떤 수준이든 간에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추석 연휴의 방역 조치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 루마니아 협력 백신이 모두 600만 회분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효 기간이 한 달에 채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화이자 백신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유효 기간을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적절하게 보관을 했느냐 그리고 배송 과정에 문제가 없었느냐가 관건인데 만약에 적절하게 보관을 유지를 했고 배송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면 유효 기간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성의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예. 이 배송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보관 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께서 이거 백신 접종을 할 때 침전물 등이 있는지 이상 유무를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600만 회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단 백신이 수급되면 하루에 100만에서 150만 회분 접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빠르게 소진될 걸로 예상을 하는 만큼 다른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송 보관 과정이 관건이 되겠군요. 자,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이스라엘이 부스터샷을 접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신규 확진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원인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8월 30일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가 1만 1,000명을 넘어섰거든요. 예. 이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난 1월에 3차 유행 정점에 도달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 명 남짓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백신 접종 이전보다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예. 일단 지금 이스라엘에서 1차 접종률 기준으로 보면 66%고 2회차 접종, 그러니까 접종 완료 비율이 61% 정도로 나와 있고 부스터샷도 23% 정도가 접종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의 수치는 실제로 델타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맞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접종률을 보여야지만 위드 코로나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위드 코로나 얘기가 한동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섣부른 위드 코로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세계보건기구가 콜롬비아에서 발견돼서 남미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뮤 변이를 관심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지정된 건지 또 지금까지 알려진 특성과 사실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콜롬비아에서 지난 1월에 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주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 8월 30일에 WHO에서 관심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에는 실제로 뮤 변이주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연구가 안 됐고요. 유전자 분석 정도가 현재 진행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 유전자 분석을 했을 때 기존의 다른 어떤 변이 바이러스, 대표적인 변이 바이러스들에서 백신 회피 능력을 보이는 그런 돌연변이 부위가 다수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뮤 변이 바이러스도 백신 저항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백신의 어떤 효과를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고요. 어쨌든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WHO에서 관심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어느 정도 기존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회피 능력이 있는지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일본과 남아공에서도 새 변이가 등장하는 등 곳곳에서 현재 다양한 변이가 출현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들이 과연 이러한 변이에도 예방 효과가 있는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약사들이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 중에 있지 아직 개발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했던 대안은 기존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고 부스터샷을 통해서 면역 효과를 보다 더 높이는 방안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현재까지 발견된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도 완벽하게 기존의 백신의 효과를 회피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일단은 접종률을 높이고 부스터샷을 통해서 면역 효과를 높이는 방안밖에는 현재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예. 추후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아직까지는 백신의 효과가 있는 만큼 백신 접종률과 부스터샷 접종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엔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로 혼동할 수 있는데요. 증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과거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았지만 실제로 현재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초기 임상 증상이 보통 두통,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후에 그 어떤 증상이 진행이 되면 다른 기존 원래 잘 알려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임상 증상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초기 증상 자체가 감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콧물, 두통, 인후통 등이 실제로 감기에 걸렸을 때 반응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예. 따라서 실제로 코로나19와 호흡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감기 바이러스의 증상을 사실상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힘들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증상하면 발열과 기침과 미후각 상실이 나오고 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미각 후각 상실의 어떤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기존보다는 훨씬 더 줄어든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구별은 힘들다. 따라서 일단 호흡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특히나 개개인별로는 최근 일주일 이내에 마스크를 벗고 외부와 접촉, 빈번한 접촉이 있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 방역 수칙을 꼼꼼하게 지키고 또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